35번째 계책인 연안계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국지 연애에 나오는 계책입니다. 연안계는 뭐 고리를 연결하는 그죠? 그런 계책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책만이 아닌 계책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상대를 확실하게 내 의도대로 끌고 나가는 그런 계책입니다. 역시 패전계에 들어가 있는 계책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연계돼 가지고 상대가 이게 떨어진 계책이 아니고 일관된 계책으로서 상대에게 확실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책이다라는 거죠. 삼국지에 나오는 주유는요, 잘 아시다시피 반관계하고 고육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반관계를 통해 가지고 수장이었던 수전에 능한 채모하고 장관을 조조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계로 하여금 투항하게 만듭니다. 황계가 그 송건에게 대들었다고 해가지고 주의가 황계에게 채찍질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보는 앞에서 고육계죠. 그러니까 황계가 씩씩거리면서 조조에게 내가 당신한테로 가겠다라고 투항을 합니다. 조조가 혹시나 이게 상대편이 거짓 정보가 아닐까 또는 일부러 거짓 투항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타진을 해보니까 오나라에 파견돼 있던 잠입시켜 놨던 채중하고 채하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진짜입니다 라고 또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주유하고 황계가 확실하게 고육계를 실감나게 연기를 한 셈이죠. 조조가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다시 장관은 원래 반관계에 걸려가지고 주유한테 한번 당했던 인물인데 다시 보냅니다. 장관이 온 걸 보고는 주유가 다시 장관을 이용을 합니다. 뭘 이용하냐 그러면요, 몰래 산속에서 혼자서 책을 읽고 있는 방통을 만나게 합니다. 장관이 방통을 만나가지고 투항을 권유합니다. 그랬더니 방통이 나도 조조에게 투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인재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방통이 왔기 때문에 조조 입장에서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오나라 공격에 관한 자문을 구합니다. 방통이 위나라의 수군들을 전부 다 쭉 훑어보고는요, 이렇게 배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는 오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없겠습니다 해서 수군의 배를 전부 다 하나로 쇠사슬로 묶게 합니다. 그리고는 투항을 해온 황계가 쾌적선을 타고 그 안에는 기름이면 뭐 잔뜩 실려 있죠. 그렇게 해서 조조의 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들이받게 만들므로써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게 바로 적벽대전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주유하고 황계가 구사했던 계책, 그리고 일관되게 주유가 장관을 이용해서 구사했던 계책은 반관계, 고육계, 뭐 이관계 다양한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계책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계책이 한꺼번에 사슬처럼 물려 있다, 연계되어 있다 해서 연안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라든지 또는 기업 경쟁에서 한번 연안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모 연구소가요, 사무실을 새롭게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는요, 그 기업 주변에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국가 2급 A 건축회사에다가 공사를 맡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A 건축회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공사 비용을 비롯해가지고 건축 문제 전반적인 협의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실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A 건축회사가요, 돈 문제에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A 건축회사가 지나치게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 또 자기가 워낙 실력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졌는지 굉장히 고압적인 협상 태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협상 장소에다가 회의 때 지방에 있는 B 건축 설계사를 특별히 초청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B 건축 설계사는 자기 회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사무실 건축 비용이면은 이 정도 들겠다라고 비용을 제시를 했는데 A 회사가 제시한 것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제 A 회사가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는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쟁 상대가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소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C건축회사에다가 견적을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C건축회사 가격은 B건축보다 더 낮게 나타났죠. 그래서 A건축회사는 다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입장에서는 연한계를 구사한 거죠. A 회사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B, C 여러 회사에게 가격을 문의를 함으로써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가격 문제를, 그리고 기술 좋은 A 회사로 하여금 자세를 낮추고 가격을 낮추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게 만드는 그런 연한계를 구사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연한계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아구도 들어맞아야 됩니다. 딱딱 들어맞아야지 어긋나가지고는 상대편한테 간파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적이 확실하게 부담을 들었다고 여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이 지칠 수 있는 상황과 함께 구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요, 내가 묶는 것보다 적이 스스로를 묶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겠습니다. 내가 불리한 상황이고 내가 거의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구사해야 되는 계책이기 때문에 적의 수준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내 전력은 완전 괴멸 상태로 들어가기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목표를 명중시키거나 한 번으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경영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지나친 자신감은 문제의 핵심에서 쉽게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한 것이 연한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여러 개의 계책을 묶어가지고 단단히 엮어 놓으면 예방조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부담을 분산시키는 그런 계책 가운데 하나가 연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방조치가 뒤이어오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 예방조치가 또 다른 위험을 예방하게 하는 그런 계책이 연한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일이 실패해도 그 상황에 맞는 또 다른 방법이 어렵지 않게 마련되기 때문에 전체의 실패를 방지하게 되는 그런 계책이다. 창조적으로 잘 구사하면 참 멋진 계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